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남자 정연웅입니다. 머리라든지 옷 상태를 보면 뭐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실제로 좀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이 4시 32분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밤에 일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오늘 좀 쉬는 날인데 어제부터 쉬는 날이었는데 좀 밤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난 김에 제 근황을 조금 얘기해보고 하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약 6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년 동안의 그 일본 기간 동안 큰 사건이 올해 두 가지나 있었어요. 올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드디어 영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와, 일단 영주권을 어떻게 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일본 왔을 때는 그 취업 비자로 왔었고 취업 비자에서 지금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로 갈아타고 결혼을 갈아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결혼 비자가 1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갱신할 때 3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갱신할 때 또 3년이 나왔는데 두 번째 3년이 나왔을 때 그 입국 관리소 직원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영주권 심사 자격이 되니까 신청 자격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그 서류가 필요한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그럼 준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9월 달에 제가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이게 이런 서류가 더 필요하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한 게 이제 1월 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결과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된 거죠. 영주권이 있으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이런저런 그런 메리트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 취업 제한하는 게 어떤 거냐면 A라는 비자와 B라는 비자가 있는데 A라는 비자는 A에 관련한 일밖에 못해요. 근데 그리고 B 관련 비자는 B 관련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주권은 그런 게 없어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취업 제한이 없는 거는 결혼 비자도 마찬가지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 그 장점이 이제 결혼 비자랑 가장 크게 갈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대출이겠죠. 약간 그런 금리 자체를 약간 일본인과 동등한 레벨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뭐 가장 크게 이해할 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번외편으로 입관을 갈 일이 그렇게 없다는 거. 입관은 물론 가요. 갱신 기간이 있어서 가긴 가는데 어떤 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약간 좀 입관과 많이 멀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입국 관리소라는 곳이 얼마나 외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곳인지.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입국 관리소가 얼마나 가기 싫은 곳인지. 그죠? 약간 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외국인이 아니라면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자랑 영주권 비자랑 어떤 게 더 따기 어려웠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이 결혼 비자보다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은 자기 혼자 다 가능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은 게 거의 100%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서류 같은 거 준비하는 게.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관련한 그런 증빙 서류 같은 거를 써야 됩니다. 어떤 경위로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적어야 되고요. 뭐 첨부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혼 비자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굉장히 많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지런하면은 하루 만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서류들이 많습니다. 뭐 세무서 가고, 뭐 그다음에 시청 가고, 그리고 연금센터 가고 이제 세 군데만 가면은 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그 모여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안 사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 관련한 서류는 그렇게 준비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내도
정사원을 일하고 뭐 그 남편도 정사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 다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정사원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아내의 뭐 세금 납부의 역사라든지 그게 전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영주권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은 영주권이 좀 길었던 것 같긴 해요. 심사 기간 자체는. 두 번째 큰 이슈는 이제 제가 드디어 집을 구매했습니다. 아직은 그 이사를 안 했어요. 아직은 그 지금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집을 계약까지는 했고 이제 본 심사를 하는 지금 그 중간 과정에 있는데 제가 이제 집을 사게 된 계기, 그러니까 집 계약까지 하게 된 계기,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솔직히 저는 집을 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고 아내는 일본인인데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평생 일본에 살지 한국으로 갈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날 수 있으면 훅 떠날 수 있는 그런 저도 내심 원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의 이제 고향집이죠. 고향집을 아내가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딱히 뭐 집을 안 사도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 생각했을 때 자산으로서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일본, 한국 어디 살지 모르잖아요.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서도 뭔가 일본 내에서도 자기 거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만약에 일본에 어떤 자산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국을 끓여 먹든 뭐 조림을 해 먹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남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집을 구매하게 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내분이 그 집을 받는다고. 근데 그 집의 문제가 뭐냐면 편의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집이었어요. 물론 차가 있으면 크게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차가 없으면은 거의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자산 가치랄까 그런 걸 좀 봤을 때 활용면이 있어서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아들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식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구매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션이냐 이코다트냐거든요. 맨션이냐 이코다트냐 논쟁은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이미지긴 한데 일본에 사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 맨션을 좀 약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그 아파트에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아파트에 익숙하신데 맨션이 약간 아파트거든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한국에서 아파트의 개념의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활이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맨션에 있어서 그게 큰 그런 거부감이랄까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맨션보다는 이코다테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토지 관련.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사게 된 거였거든요. 물론 맨션 자체도 맨션 좋은 게 뭐냐면은 회전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주기도 편하고 뭐 팔기도 쉽고. 근데 요즘엔 최근에 또 이제 맨션 가격이 매년 오르는 추세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인데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죠.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똑같은 3억을 낸다고 쳤을 때 맨션 이코다테 근데 결국에는 맨션은 땅이 안 남죠. 근데 이코다테는 땅이 남아요. 근데 그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뭘 하든 간에 자기 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집을 다 새로 짓든 뭐 그걸 다 부셔가지고 다른 어떤
뭘 하든 간에 뭐 조그만 바를 하나 차리든 식당 하나 차리든 간에 물론 토지 용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해져 있긴 있지만서도 그냥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런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맨션은 그게 없다는 거. 그게 저의 첫 번째 그 맨션 원하는 이쿠다테를 사게 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관리세 그리고 어, 수선 장기 수선비에 관련한 그런 부담 때문입니다. 물론 이쿠다테도 메인테넌스를 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서도 약간 그 이쿠다테 메인테넌스는 자기가 그 스케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 조절 같은 거를. 근데 맨션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장기 수선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오릅니다. 싸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올라요. 관리비랑 장기 수선비 다 포함해서 약 4만 원 안팎 왔다 갔다 하는데 매달. 근데 대출금 플러스 또 수선비 관리비 하게 되면은 굉장한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주차비. 맨션은 주차비를 또 따로 내야 돼요. 근데 이쿠다테는 그런 게 없죠. 땅이 그냥 자기 거기 때문에 그 자기 땅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그냥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차장을 자기 땅에 만들어도 되고 없으면은. 근데 맨션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층간 소음. 똑같은 돈 주고 사는데 한 개는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위쪽 방 눈치, 아래쪽 방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똑같은 돈 주고 하는데 이꼬야테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어떤 소음 관련한 그런 트러블이 있을 확률이 적죠. 물론 있긴 있지만 아예 없진 않지만서도 똑같은 돈 주고 사는데 왜 우리가 그런 남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집을 사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저는 맨션을 안 사게 되었어요. 결혼 안 하셨고 그냥 그 아이가 없거나 하신 분들은 동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토츠간 소음 관련해서 아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게 많이 신경 쓰입니다. 아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이가 뛰고 하는 거는. 그 일본의 부동산 관련한 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 근황 토크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시간 나면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올려도록 하니까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